네, 안녕하세요. 임상 초고수 임상심리사 2급 수련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요 영상 뒷부분에는 이제 맛보기 영상 있으니까 그 길로 그냥 스킵해서 보실 분들은 꽤 보셔도 됩니다. 네, 이제 수련 교육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서 25년도까지 1년간 이제 저희 기관에서 수련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왜 이제 와서 시작을 하느냐?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게으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부대학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 좀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내년도 6월 달까지 하는데 7월에 혹시 시험이 있으면은 제가 좀 추가로 모의고사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제 주요 정신장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뭐 우울장애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게 되고요. 8월에는 심리평가의 기초죠. 지금 사실은 이렇게가 거의 50% 이상 나옵니다. 당연하죠. 예. 진도의 50%니까 50% 나오는 게 당연한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심리평가의 기초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심리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검사만 심리평가가 아니에요. 검사 검사가 있고 그 검사 이전에 뭐가 있죠? 그 사람의 어떤 면담 내용이 있을 거잖아. 주 호소 내용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임상 전 면담을 하게 되죠. 면담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의 주 호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를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저희가 그냥 문제가 있으시군요 하면서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되죠. 여기 더불어 맞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임상심리사나 의사가 판단할 때 과연 나의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들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검사를 하는데 요 안에는 검사 어떤 수치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하잖아요. 검사하면서. 검사하면서 부적응적인데 일반적인 생활에서 부적응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잠깐 동안에도 상당히 부적응적인 장면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관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고 이제 결과가 뭐 수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플러스 뭐 개인력이 있겠죠. 개인에 대한 역사, 가족에 대한 역사, 발달력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하는 게 진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 안에는 지능 검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MPI 인지를 보면 우리가 정서를 봐야 되잖아요. 심리. 그래서 MMPI. 그 다음에 이제 투사 검사나 각종 신경 심리 검사들을 우리가 쭈르륵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웩슬러 검사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뭐, 너무 기본이라서 알아야 되고, 뭐, 저는 다 기본이고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요거는 MMPI2 모르면 이제 우리 임상심리사 아니에요. 임상심리사라고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MPI, 그 다음에 이제 해석까지도, 이건 너무 많아요. 이 안에. 척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능검사는 온라인이라서 약간 조금 저희가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MMPI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루고 그 다음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주로 우리가 나오는 게 해석이잖아요. 해석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사 검사나 뭐 이런 것들 살펴봅니다. 투사 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말 경기를 일으키는 검사가 뭐야? 로샤잖아요, 로샤. 네. 그놈의 엑스너.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TP 아주 대표적인 그림 검사 요즘에 간간히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하고 신경심리 검사 BGT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TCI까지도 다뤄볼 수 있으면 다루는데 사실 요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TC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건 따로 빼서 제가 특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특강을 이제 그냥 들으실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올해가 다 가요, 여러분. 그럼 이제 1월에 들어가서 이제 지능검사 MMPI를 이제 같이 놓고 우울한 사람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 보고요. 주호소에 따른 심리 검사를 우리가 이렇게 구성해서 배터리를 구성할 수 있어야 임상 심리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권고하는 내용. 그 다음에 결과에 따른 진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 해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심리 상담.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 사람을 단회 상담을 할지 단기 상담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중기 이상으로 갈지 그 다음에 그 상담 어떤 프로세스에 따른 초기 중기 그다음에 종결 시기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 상담 윤리는 어떤 것이 적절한지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구체적인 상담 기법 뭐 생산적 경청 뭐 반영 그다음 명료화 이런 것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어기제 아유 너무 중요하잖아요. 방어기제 여러분들 한 9가지 정도는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서 외울 수 있어야 된다. 행동치료 토큰 경제 이런 것들 다 행동치료죠. 그죠? 그 다음에 REBT, 그 다음에 베개, 인지적인 오류, 인간중심 상담,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자문,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려막기 한계가 있다. 이거는 맞으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두 문제가 나오고 이 한두 문제를 여러분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임상초고수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자, 그리고 실기시험 대비 1타, 2타. 왜? 자, 우리는 이거 임상심리사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험에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역량도 쌓고 더 하는 거죠. 사실 이 시험 자체로는 우리가 심리학을 했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붙자. 붙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 계획과 일정은 세부 일정은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달이 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련교육 월간 계획인데 이제 이번 달만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이번 달에는 주요 정신장애를 다루게 됩니다. 어떤 것이 이상 심리학에서 말한 이상인가, 이상이 생겼다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서 가장 자주 나오는 장애들 살펴봅니다. 우울장애, 조현병, 신경성 식욕부진증, 기능성 기질성 기억장애나 아니면 뭐 애착, 뭐 이런 것들 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8월 달에는 심리평가의 기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면담, 포함 내용 뭐 이런 거, 지능검사 이론, 그다음 웩슬러 지능검사를 왜 사용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9월 달에는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를 위한 워크샵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들으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능검사다. 그리고 이제 요것만 따로 들으실 분들은 제가 8월 달에 강의한 그 지능검사에 해당하는 내용은 녹화본을 따로 조금 준비해서 편집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 이때 저희가 추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 9월 달만 둘째 주 토요일이 아니라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웩슬로 이렇게 진행하고 10월 달에는 MMPA 척도들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 머리 아픈 거를 보고 있습니까? 해석하려고. 해석은 이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사 검사들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해석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생각한 가설이 맞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우울 같아요. 그럼 진짜 우울이 맞는지를 보려면 뭐뭐 해야 돼요. 일단은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게 MMPI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MMPI 하고 SCT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HTP도 하면 이 사람 우울한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거고 루샤 하면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정황상 이 사람의 주호소 그 다음에 주변의 관찰 내가 검사하면서 관찰했던 내용 그 다음에 검사상 드러난 결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가 맞다면 맞다. 아니면 변별할 장애가 또 있으면 또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심리 상담 이제 2월 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의 주요 이론. 근데 이거 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임상심리사로서 검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 사람한테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권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치료 기법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아주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 임상심리사로서 아주 주요한 역할이죠. 이거는 또 다른 것과 겹치지 않는 그런 주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고유한 역할이죠.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이거는 뭐 진짜 이것도 자다가 깨도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신사회 재활 4단계 모형은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직전의 기출이라고 해도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월 6월은 이제 모의고사 하고 이제 기출 풀이를 할 거예요. 기출 풀이.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제가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가르치려고 많이 하는 거고 여러분이 주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용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제가 정성되게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이라서 종이에 지필로 쓰는 연습 다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년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임상심리사 2급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아깝잖아요. 또 공부해야지. 네, 공부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제 7월에 저희 이제 주요 정신장애 다루는 내용 중에서 아주 처음 맛보기만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배우는지 사실은 이제 저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이 영상 화면이나 실시간이 사실 뭐 별로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이제 실시간으로만 제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녹화본은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다 원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링크를 드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좀 복습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자, 주요 정신장애. 자, 주요 정신장애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우울장애라든가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떠오르시죠? 그러면 이러한 뭐 불안장애도 그렇고 요즘에 막 공황장애 너무 많잖아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주요한 정신장애로 판단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첫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상심리학의 개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쭈루룩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1시부터 6시까지인데 10분제가 안 지킬 수 있어요. 안 지킬 수 있다. 괴물같이 막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체력을 좀 많이. 근데 웬만하면 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줌에서 이제 또 줌에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표정을 제가 보면서 잘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요 정신장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이상하다를 알아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뭘 보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할까요? 뭘 보고?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거는 뭐예요? 정상이 아니다. 자,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려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장애가 있다, 없다. 또는 뭐 위험 수치다. 아니면은 뭐 기능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상하다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신장애와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인데요. 4가지로 우리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적응적 기능의 저하와 손상. DSM-5에서는요, 현저한 사회적, 직업적 부적응을 겪을 때 학생이라면 공부를 못하고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과업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뭐 이러한 직업이 특별하게 없다면 일상생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적응적 기능이 손상 또는 저하됐다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주관적인 불편감이나 개인의 고통,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다. 그쵸?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상투머리가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건 문화적 기준에 맞는 머리죠. 근데 지금 상투 틀고 다니면 문화적 기준에서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특이하잖아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통계적 기준의 일탈. 우리가 요 종모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정규분포죠. 정규분포상에서 이제 요게 평균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요 표준 편차 안에 요게 평균선이에요. 평균선 안에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를 그 가운데를 우리가 그래도 평균 안에 든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MMPI는 1.5입니다만. 자, 그랬을 때 일탈 이렇게 벗어나거나 요렇게 벗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본다. 이렇게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응적 기능의 저하 손상인데요. 적응이라는 게 뭐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응. 심리에서 말하는 적응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판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죠. 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자조의 어려움이 있는가, 기능적으로 생활하고 있는가가 모두 다 적응입니다. 그래서 적응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그 사람은 이상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적응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자체가 적응을 방해하죠. 그쵸? 정신장애가 있는데 적응적으로 산다? 이건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양립하기가 힘들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부적응을 유발하는 심리적 기능의 손상이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가 중요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데 적응과 부적응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는 딱 적응이고 얘는 딱 부적응으로 우리가 무자르듯이 나눌 수가 있느냐. 이런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평가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평가자 또는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적응적이다. 이 사람은 부적응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너무나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직장 내에선 적응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평가자가 직장 안에 있고 판단 기준도 어떤 직장 내에서의 과업의 뭐 어떤 성과, 지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집에 오면 가정폭력 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정 내에서 볼 때는 가족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볼 때 이 사람 부적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누가 하느냐 또는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응만으로 우리가 이상을 판단하는 게 과연 옳으냐? 네. 우리가 딱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심리적 기능의 손상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학대, 어린 시절의 학대는 심리적 손상을 당연히 유발을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울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황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뭐는 뭐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분별이 어렵다는 면에서 적응적 기능의 저하 손상만 가지고 우리가 이상을 판단할 거냐, 이상하다를 판단할 거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관적 불편감 및 개인의 고통인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지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현저한 불편감과 고통을 안겨주는 행동을 이상행동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박장애. 강박장애를 이제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은 손 안 씻고 싶을 수 있어요. 내가 2시간 동안 손 씻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2시간은 손을 씻어야 내가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이게 리추얼인 거예요. 나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안 했을 때 오는 심리적 고통감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이 2시간 손 씻는 행동도 상당히 부적응적이라는 거죠. 개인에게 현저한 불편감과 고통을 안겨주죠. 손 다 벗겨지거든요. 자, 그리고 적응적 기능이 그다지 손상되지 않았어도 개인에게 주는 고통이 크면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 분별은 할 수 있어요. 현실 검증력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정말 애착 대상이 상실되었다.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신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울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헤어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데 엄청나게 기능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대한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심리적 고통이 바로 비정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어머님 한 번님 돌아가셨어도 회사 가서 일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프라노 조수미 씨, 조수미님 그분은 그 무대에 있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셔서. 뭐 이제 이 공연을 취소하고 바로 가면 임종을 아마 보실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내가 그 장례에 갈 수 없다는 게 얼마만큼 심리적 고통이겠어요. 하지만 무대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 무대를 잘 마쳤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장례식장에 오는 것보다 비정상은 아니다. 이게 바로 이퀄은 아니다. 자, 그리고 기준이 모호하죠. 고통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사 받는 말 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방주사 한 2-3대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모호하다. 심리도 마찬가지죠. 심리도. 자, 그리고 매우 부적응적이지만 주관적 불편감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할 거냐? 보면 조현병 환자분들 그리고 막 깃털도 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적응적이죠. 하지만 본인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다. 이럴 때는 그럼 이상이냐 이상이 아니냐 우리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적 기준의 일탈이 우리가 이상행동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또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한 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려면 적응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기준을 잘 준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존댓말을 하잖아요. 이게 문화적 기준을 잘 따르는 행동인 거죠. 자,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반말을 한다면 그것은 문화적인 기준에서 어긋난 거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또한 시대가 변화하면서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특성을 지녀요. 자,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보통은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반말을 물론 하면 안 되지. 반대로 할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존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조선시대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높으면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반말을 쓸 수 있었어요. 존댓말을 반드시 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인 기준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적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청나라 시대의 전족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이 이제 발이 작은 게 미의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만드니까 사람을. 그래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적 기준을 그럼 따르는 게 맞는 거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화적인 기준을 융통성 없이 그냥 따를 경우에는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 융통성이 없으면 그래요. 융통성이 없으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건 언제나 심리적인 부적응을 초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상행동이라고 해도 문화적으로 용인이 되면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족 같은 경우에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고통감을 주죠. 그 발을 크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그 발로 이렇게 서서 땅을 디디고 걷는 거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주관적 고통감으로 봤을 때 또 어떤 성인 여성의 일반적인 발 크기로 봤을 때도 모든 것에서 다 맞지 않아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그때는 그게 용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청나라에서 전족을 한 여자를 이상하다고 보진 않았다고요. 자, 그래서 DSM-5에 의하면 문화적으로 용인이 된다면 그것은 이상행동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계적 기준이 있겠는데요. 통계적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면 2표준 편차 이상이죠. 2표준 편차 이상.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갖고 SD라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다는 이제 짧게 하느라고 SD를 했어요. 표준 편차 똑같은 말입니다. 비정상으로 간주한다. 자, 우리가 이 그래프 아시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자, 필기 공부하시면 이거 아셔야 돼요. 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평균이에요. 평균. 이게 평균이고. 평균일 때 미인을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랬을 때 평균 주변에 가장 많겠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발크기가 평균 여자 발크기가 뭐 24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40 주변이 많을 거잖아요. 갑자기 뜬금맞게 성인 여자 발크기가 200 또는 275 성인 여자요. 남자 말고. 자,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속할 거라고요. 여기에. 가장 많은 건 이쪽이다. 가장 많은 건 이쪽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평균이 모여 있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자, 플러스 2 표준 편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의 안에 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요게 밖에 벗어나면 이상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람직한 방향은 이상으로 간주하기가 어렵다는 또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MMPI 점수를 볼게요. MMPI는요, T점수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MMPI인데 T점수로 했을 때 65점 이상일 때 1.5 표준 편차거든. 1.5 표준 편차 이상일 때 우리가 이상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인 거죠. 자, 이쪽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점수가 낮은 쪽은 정상이잖아요. 이것도 그럼 비정상으로 넣어야 되는 통계적 기준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 기준으로만 따지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이표준 편차 뭐 이걸 다 떠나서 자, 모든 인간의 행동을 통계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평균에서 2표준 편차 이상을 경계로 삼은 거는 이거 2표준 편차는 누구 맘대로 한 거냐. 그냥 전문가들의 편의에 따른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 네 가지를 다 봐야 된다. 네 가지를 다 봐서 자, 네 가지 다를 판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행동이나 정신장애를 할 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봐야지 된다. 네. 그런 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맛보기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